당신이 먼저 그녀에게 가지 말고 그녀가 먼저 당신을 찾도록 만들어라. 파티 참석자들에게 술과 음료를 사고 스스럼 없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라. 그녀는 어느새 당신 곁에 와 있을 거다. 첫 만남 후 관계가 깊어지면 프로포즈를 하고 스파이라고 당신의 신분을 당당히 털어놓아라. 단, 이때도 캐나다나 덴마크 같은 우방국 스파이로 신분을 위장해라. 마지막 단계로 당신과 헤어지기 싫은데 실적이 부진해서 본국으로 소환될지 모른다고 걱정해라. 이제 당신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스파이 내전, 투나미스 출판사.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모두 실화입니다. 그중 5가지의 챕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완벽해 인생을 망친 일본 스파이. 꽃은 벚꽃이요, 사람은 사무라이. 절정의 순간 쓰러져 사라지길 원했던 마지막 사무라이가 81세 나이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다. 너무 완벽한 정보 활동으로 오히려 인생을 망쳐버린 스파이, 요시카와 다케오였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이 진주만 기지를 기습했다. 미국 전함이 7척이 격침됐고 11척이 파손되었다. 비행기는 188대가 격추되고 159대가 파손되었다. 2,400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고 1,17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재난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비행기 29대와 소형 잠수함 5척이 실종되었고 사망자도 64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완벽한 공습 뒤에는 하와이 일본 총영사관 부영사 모리무라 타다시가 있었다. 모리무라는 1941년 3월 부임 이후 진주만 모든 함정들의 출입 상황, 접안 위치, 히컴 비행장 항공기 배치 상황들을 세세하게 도쿄에 보고했다. 기습 하루 전날은 공습의 결정적 장애물인 공습 방해용 대형 풍선이나 항공모함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렸다. 모리무라는 1933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요시카와 다케오였다. 외교관으로 위장하면서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렵도록 모리무라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머리도 길렀다. 총영사를 제외하곤 누구에게도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드라이브와 보트를 즐기고 밤이면 요정에서 살았다. 야외로 나갈 때도 쌍안경이나 카메라는 휴대하지 않았고 메모나 스케치도 하지 않았다. 오직 머리로만 기억하고 전화에선 의심받을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다. 진주만 기습 직전 도쿄 지시로 영사관의 모든 서류는 소각했다. 모리무라를 유력 인사 아들로 놀기 좋아하는 한량쯤으로 평가했던 FBI는 5개월 억류 기간 중에도 오사카와의 간첩 증거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1942년 8월 미국에서 추방된 요시카와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훈장도 환영 행사도 감사 편지 한 장도 없었다. 영웅의 기완치곤 너무 쓸쓸했다. 친정인 해군 정보부대로 복귀한 요시카와는 이듬해 결혼을 하고 내근 활동을 하다 1945년 8월 종전을 맞았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패전국 스파이에겐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인에게 진주만 공습은 치욕이고 악몽이었다. 전범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요시카와는 다시 이름을 바꾸고 시골로 숨어들었다. 불교 승려 행세를 하며 이리저리 떠돌던 요시카와는 1952년 미군의 일본 군정이 끝나서야 겨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53년 에이메 신문의 요시카와의 스파이 활동이 보도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200만 명 이상이 전쟁에서 사망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의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시카와가 시작한 사탕 사업은 얼마 못 가 실패했다. 살 길이 막막했던 요시카와는 연금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일본은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요시카와는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늙은 아내가 보험을 팔아 번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파이 중 한 사람이었던 요시카와는 평생 그렇게 실업자로 불명예스럽게 살다 갔다. 막이 내렸다. 관객이 모두 돌아간 텅 빈 무대. 군국주의 시대 자기 역할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한 스파이가 자조적인 독백을 한다. 나는 사무라이로서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사회는 나를 버렸고 국가는 나를 배신했다. 오직 내 아내 한 사람만 나를 존경해 주었을 뿐. 두 번째 이야기. 사소함의 미학. 당신 집 텔레비전 브랜드는 뭐요? 뜬금없는 질문에 여자가 얼떨결에 쯔쯔지 진달래라고 답했다. 남자가 이번에는 한국말로 이 사람아, 진달래는 북한 텔레비전이잖아 라며 싱긋 웃었다. 여자는 숨이 막혀 오는 걸 느꼈다. 남자는 안기부 수사관이었고 여자는 칼 858기 폭파범 김연이었다. 바레인에서 서울 안기부로 압송된 폭파범은 한국말로 하는 조사에는 일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말과 일본말로 나는 일본에서 자란 고아다. 흥룡 강성에서 태어나 중국 광주에서 고아로 살던 중 하치야 시니치에게 입양되어 현재 일본에 살고 있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다. 얼굴 생김새도 중국 사람으로 오인할 만했다. 북한이 중국 사람을 공작원으로 포섭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말도 유창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관찰되었다. 침구를 정리하는 데 각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고아로 자란 20대 후반 여자의 침구 정리치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규율화된 생활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었다. 일본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신문의 달인이었던 수사관의 촉이 발동했다. 당시 북한에 가장 많이 보급된 텔레비전은 진달래였다. 진달래는 일본에서 들어온 도시바를 상표만 바꿔 붙인 것이었다. 수사관의 허를 찌른 기습 질문에 김연희의 위장 신분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80년대 후반 임운동 정보학교에 스파이 교육을 담당하는 이묵이라는 별명의 훈육관이 있었다. 아웅산 사건과 칼기 사건을 경험한 그는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일부터 잘해야 한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 살인 면허도 없고 권총도 차본 적 없지만 이무기의 새끼들은 모두 사소한 일의 달인이 되어갔다. 미행의 달인, 감시의 달인, 변장의 달인, 신문의 달인, 보고서의 달인. 남산에는 그렇게 달인들이 쌓여갔다. 세 번째, CIA 비밀공작 닥터 지바고를 출판하라.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 설원을 달리는 증기기관차. 창백한 겨울 태양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얼음 궁전의 유리창 성에가 그린 기하학적 무늬. 별장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 수선화. 짙은 눈썹에 강렬하면서도 우스어린 지바고의 그윽한 눈빛. 비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더욱 애절한 라라의 잿빛 눈동자. 발랄라이카의 가슴을 저미는 듯 애수어린 선율. 닥터 지바고는 한 폭의 수채화로 절절한 눈빛으로
감미로운 음악으로 기억되고 있다. CIA 본부에는 요원들에게만 공개되는 비밀 박물관이 있다. 애니그마 암호화 기계, 반잠수정, 잠자리 위장 무인기, 빈라덴의 AK-47 소총, 70여 년 비밀스러운 CIA 공장 역사가 오롯이 전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포켓용 소책자 2권이 뜬금없다. 가로 3.5인치, 세로 5.5인치, 두께 0.75인치 페이퍼백.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는 1959년 프랑스에서 인쇄되었다는 문구가 러시아어로 표기되어 있다. 닥터 지바고는 왜 CIA 비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까? 1958년 1월 CIA 본부에 영국 MI6가 보낸 필름 2통이 도착했다. 소련에서 출판이 금지된 닥터 지바고의 원고를 촬영한 필름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소설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충성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전한다고 분석했다. 앨런 델레스 CIA 국장은 심리전에 좋은 소재임을 직감했다. 마침 1958년 4월부터 9월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16,000명의 소련 관광객들이 벨기에로부터 비자까지 발급받은 상태였다. CIA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9월 초 네덜란드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아 헤이그 무튼 출판사에서 최초의 러시아판 닥터 지바고를 전격 출판했다. 책은 즉시 벨기에로 옮겨졌고 귀국을 앞두고 있던 소련 관광객들의 손에 곧바로 배포되었다. 일부 관광객은 책을 쉽게 숨기기 위해 표지를 뜯고 페이지를 나누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10월 중순 러시아 소설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공로로 파스테르나크의 노벨상 수상이 발표되었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자국어 원작의 출판이 있어야 한다는 수상위원회의 장애물을 CIA가 해결해준 덕분이었다. 195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개최되었다. CIA는 책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사이즈를 줄이고 2권으로 나눴다. CIA 비밀 박물관에 전시된 포켓용 페이퍼백 2권은 이때 만들어진 책이다. 소련은 파스테르나크를 압박해 노벨상 수상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미국에 고용된 문학적 창녀라고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럴수록 닥터 지바고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모스크바 암시장에서는 노동자 일주일치 임금에 거래되었다. 소련 시민들은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의 소련의 위상은 추락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고 1965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그의 아카데미상을 5개나 수상했다. 소련에선 1988년이 되어서야 닥터 지바고가 출판되었다. 3년 후 소련이 무너졌다. 스탈린은 영혼의 생산은 탱크의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며 문학의 강력한 정치성을 믿었다. 작가는 영혼을 조종하는 기술자라고까지 묘사했다. 냉전 시대 1000만 권에 달하는 책과 잡지가 문화 공작의 일환으로 CIA에 의해 철의 장막 뒤로 은밀히 배포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데이터 수집과 사이버 감시,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 집착하는 것이 요즘 정보기관의 대세라고는 하지만 소프트 파워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 패는 칼보다 강하니까. 네 번째 이야기. 가짜 뉴스와 집단 히스테리. 파리의 빈대 소동. 누군가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에 버려진 매트리스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다. 매트리스에는 빈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파리의 한 관광객도
숙소의 빈대가 의심된다. 매트리스에서 빈대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빈대에게 여러 차례 물렸다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33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언론들은 파리 시내 곳곳에 버려진 매트리스 사진과 함께 빈대의 위험성을 전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과 기차, 선박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급증했다. 출퇴근길 풍경을 보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가는 파리 시민들이 많아졌다. 빈대에 의한 감염으로 7개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다. 어떤 정치인은 빈대가 가득한 시험관을 의회에서 흔들어대며 대책을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빈대 퇴치위원회를 조직했다. 교통부 장관은 빈대 탐지견을 투입해서라도 빈대를 퇴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리 부시장은 누구도 빈대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빈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오히려 빈대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다. 매일 수십 편의 항공기와 선박으로 연결된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와 선박, 육상 교통에 대해 소독과 역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빈대에 대한 패닉 상태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의 보건과 안전에 초비상이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여겨지던 파리가 빈대가 우글거리는 더러운 이미지로 추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인 파리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관광 수입 감소로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가짜 뉴스를 통해 빈대에 대한 공포를 촉발, 확산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친러 계통의 언론 매체에서 러시아산 화학물질의 수입 금지 조치로 프랑스가 효과적인 살충제를 만들 수 없게 되어 빈대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기생충 전문가들은 파리의 빈대 전염병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기사도 추적되었다. 두 기사 모두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 몽테뉴와 리베라시옹을 출처로 인용하면서 인용 매체의 웹사이트 스크린샷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몽테뉴와 리베라시옹이 그런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스크린샷도 조작되었다고 밝혔을 때 가짜뉴스는 이미 SNS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유포되고 난 뒤였다. 가짜뉴스는 그렇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프랑스의 빈대 소동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보기관의 직무유기로 지적받을 만한 일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프랑스의 빈대 개체수가 특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빈대는 원래부터 파리에 존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빈대에 대한 공포를 국내외로 확산시킴으로써 러시아가 얻은 정치적 실익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프랑스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는가 하면 프랑스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으니 말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다한 셈이다. 프랑스로부터 9,000km나 떨어진 한국이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빈대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언론으로 위장해 가짜 뉴스를 유포해오던 중국의 심리전 사이트들이 서울에서 대거 적발되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다. 현실은 항상 상상 그 이상이다. 어쩌면 김정은도 빈대를 가짜 뉴스로 잘 포장해 무기화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5번째 이야기, 섹스, 로미오 그리고 북한. 스파이 세계에선 불가능이란 없다. 국익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도덕도 사랑도 이념도 거칠 게 없다.
동서고금 모든 정보기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랑이었다. 인간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섹스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섹스를 스파이 활동에 가장 완벽하게 활용한 정보기관은 동독의 수차지였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80여 명의 로미오가 서독에 침투했다. 헬무트 콜 수상비서, 바이체커 대통령실 행정관, 미국 대사관 통역사, 연방정보국 부국장, 유럽경제공동체 행정보좌관, 외무성 공무원 등 최소 40명 이상의 줄리엣이 포섭되었다. 줄리엣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심수봉의 사랑받겐 난 몰라 였다. 슈타지는 줄리엣 한 명이 남자 외교관 10명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통독 직후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슈타지를 냉전 당시 가장 효율적인 정보기관으로 선정했다. 슈타지의 타깃은 서독의 기업, 정부, 의회, 군대, 정보기관에서 비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독신 여성이었다. 주변 친구가 전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지켜본 여성. 인생에 남자 한 명 없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이상적인 줄리엣이었다. 슈타지는 줄리엣의 상대 역으로 25세에서 35세 장정 중 지적이며 신사적 매너의 로미오를 선발했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좋아하는 음식과 자주 가는 장소에 학창시절 짝사랑한 선생까지 연구했고 버스 정류장과 식당, 영화관, 책방, 파티 모임 등에서 우연을 가장해 줄리엣에게 접근했다. 순진한 시골 처녀가 카사노바에게 걸려든 것이다. 지피지기하니 백전백승이었다. 로미오의 왕이라 불리는 볼프는 1997년 자서전 얼굴 없는 남자에서 성공한 로미오의 특성으로 호감 가는 인상, 분위기 메이커, 경청하는 태도를 꼽았다. 단계별 포섭 테크닉도 소개했다. 당신이 먼저 그녀에게 가지 말고 그녀가 먼저 당신을 찾도록 만들어라. 파티 참석자들에게 술과 음료를 사고 스스럼 없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라. 그녀는 어느새 당신 곁에 와 있을 거다. 첫 만남 후 관계가 깊어지면 프로포즈를 하고 스파이라고 당신의 신분을 당당히 털어놓아라. 단, 이때도 캐나다나 덴마크 같은 우방국 스파이로 신분을 위장해라. 마지막 단계로 당신과 헤어지기 싫은데 실적이 부진해서 본국으로 소환될지 모른다고 걱정해라. 이제 당신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